혹시 알고 계셨나요? 당신이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건강하다고 믿었던 아침 식사가 사실은 신장을 조용히 혹사시키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것은 단순히 검사표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이며 신장이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김민수 의사가 알려드릴 내용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약보다 더 효과적으로 신장을 보호하고 정화하고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아침 식사 선택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아침 식사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붓는 느낌이 들거나 눈꺼풀이 부어있고 손에 눌린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첫 커피를 마시기 전부터 극심한 피로를 느낀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런 피로는 단순한 수면 부족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신장이 배출해야 할 것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붙잡아 두고 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장 건강을 지키려면 약을 먹어야 하거나 복잡한 식단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단순합니다. 문제는 매일 아침 신장을 쉬게 해줘야 할 시간에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빵, 소시지, 가공치즈, 바나나가 들어간 밀크쉐이크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숨겨진 나트륨, 인, 칼륨이 들어있어 아침부터 신장을 최대한으로 일하게 만듭니다. 진짜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당신의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면 신장은 숨을 돌릴 수 있고 에너지는 다시 돌아오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붓기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단 2분이면 충분한 아침 습관 하나를 알려드릴 텐데 이 작은 차이가 신장을 보호하는 삶과 조용히 망가뜨리는 삶을 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장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면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 아침 식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익숙하지만 지금까지 신장을 위해 의식적으로 먹어본 적은 없었을 그 음식입니다. 오트밀에 사과와 계피를 더한 아침 식사는 단순히 따뜻하고 편안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 조합은 실제로 신장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줄여주면서 오전 내내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신장이 지쳐 있을 때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극이 아니라 내적인 안정입니다. 덜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역할을 정확히 해내는 것이 바로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은 자연적인 스펀지처럼 작용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질소성 노폐물을 흡착해 신장이 아닌 장을 통해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신장은 진짜 휴식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장점은 오트밀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아침 식사는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켜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하지만 오트밀은 에너지를 천천히 고르게 방출합니다. 이 점은 췌장뿐만 아니라 신장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신장의 미세한 여과 구조가 장기적으로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과가 더해지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사과의 핵심은 맛이 아니라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입니다. 펙틴은 독소, 콜레스테롤, 그리고 질소성 노폐물이 혈액으로 흡수되기 전에 장내에서 결합해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즉, 정화는 신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장부터 조용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받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중간 수준이기 때문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다른 과일보다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사과를 강판에 갈아 오트밀과 함께 살짝 끓이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천천히 퍼지며 추가적인 설탕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피입니다. 소량의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당뇨병과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는 크레아티닌 수치를 상승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사가 안정되면 산화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혈류는 개선되며 신장 기능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아침 식사는 준비도 간단하고 몸에 부담이 거의 없으며 아침에 붓기나 무기력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나트륨이 낮고 첨가당이 없으며 칼륨이나 인이 위험할 정도로 치솟지 않습니다. 영양은 주되 부담은 주지 않는 아침 식사. 따뜻하고 부드럽고 신장을 보호하는 선택입니다. 아침에 음식을 먹기 전 신장을 보호하는 데 있어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고 시간도 단 2분이면 충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습관을 무시합니다. 바로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레몬 물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이 방법의 힘입니다. 레몬에는 자연적인 시트르산염, 즉 시트레이트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소변 속에서 칼슘이 결정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정들이 신장 결석의 시작점입니다. 특히 50세 이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 신장 결석은 매우 흔한 합병증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희석한 레몬즙을 매일 섭취하면 소변 내 시트레이트 수치가 증가하고 신장 결석 발생 위험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왜 이 점이 중요할까요? 신장 결석은 극심한 통증만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석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염증과 미세 손상을 일으키고 신장의 여과 구조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신장이 약해진 상태라면 소변을 충분히 희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위험은 2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짜서 미지근한 물 1컵, 약 240ml에 섞습니다. 이 음료를 10에서 15분에 걸쳐 천천히 마셔주세요. 따뜻한 물은 소화를 부드럽게 깨우고 레몬의 시트레이트는 신장 기능을 지원하며 소변의 성분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농축 레몬즙은 사용하지 마시고 절대 원액으로 마시지 마세요. 마신 후에는 치아 보호를 위해 맑은 물로 입을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아침 습관은 신장 결석 예방뿐만 아니라 몸을 부드럽게 알칼리화하고 간에 부담을 덜어주며 전반적인 컨디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아침에 몸이 가볍고 덜 붓는 느낌을 받으며 정신적으로도 더 또렷해졌다고 말합니다. 시간은 거의 들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의식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많은 사람들은 단백질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의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단백질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세포를 회복하며 기본적인 힘과 활력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단백질이 아니라 잘못된 종류의 단백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달걀 흰자입니다. 달걀 흰자는 거의 순수한 알부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몸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그 과정에서 남는 노폐물이 적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질소성 노폐물이 적다는 것은 신장이 처리해야 할 일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달걀 노른자와 달리 달걀 흰자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없고 인 함량도 매우 낮습니다. 이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에 쉽게 축적되는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잘 익힌 달걀 흰자 2개면 근육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하면서도 신장에는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화가 쉬운 통곡물 빵 한 조각을 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섬유질의 양이 아니라 몸이 얼마나 편안하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호밀빵이나 아마씨가 들어간 빵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작은 보충으로 아보카도 2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들어있지만 이 정도의 소량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불포화 지방산을 제공하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맛을 더하고 싶다면 소금 대신 레몬 몇 방울과 파슬리나 오레가노 같은 신선한 허브를 사용하세요. 소금과 가공 양념은 필요 없습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 저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올리며 이 2가지는 모두 신장에 조용한 적입니다. 이 아침 식사는 무겁지 않으면서도 힘을 주고 부담 없는 단백질로 혈당 급상승 없이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몸은 근육을 분해하게 되고 그 결과 크레아티닌 생성이 오히려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입니다. 이 아침 식사는 그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먹는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것이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아침 식사는 신장을 조용하지만 지속적으로 손상시킵니다. 흰빵,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 육류, 가공 치즈, 그리고 바나나나 코코아를 넣은 우유 한 잔.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먼저 흰빵부터 보겠습니다. 흰빵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고 몸 안에서 빠르게 당으로 변합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며 신장의 미세한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그 다음은 가공 육류입니다. 소시지나 햄. 몇 조각만으로도 과도한 나트륨과 종종 인산염까지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체내 수분 저류를 증가시키며 신장이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일하도록 만듭니다. 가공 치즈는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염분이 높고 포화지방이 많으며 신장이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인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혈류는 감소하고 역과 능력은 떨어지며 손상은 하루하루 누적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마지막 결정타는 우유와 바나나로 만든 음료입니다.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이 칼륨이 혈액에 축적되어 심장 리듬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류는 여기에 동물성 단백질, 지방, 인을 더해 이미 약해진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겉으로는 포만감이 들고 에너지가 생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신장이 한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식사의 가장 위험한 점은 즉각적인 통증이나 경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조용히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혈액 검사 결과는 몸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보여줍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한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신장이 과부하 상태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자극이 아니라 부드러운 휴식입니다. 그 휴식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가볍고 수분이 풍부한 스무디입니다. 정화는 하되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 녹색 스무디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이, 초록 사과, 그리고 아주 소량의 파슬리입니다. 많은 신장 문제는 신장이 병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피로로 인해 발생합니다. 신장은 쉬지 않고 혈액, 독소, 미네랄, 수분을 걸러냅니다. 식사가 무겁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그 기능은 점점 떨어집니다. 이 스무디의 기본은 오이입니다. 오이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칼륨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오이는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는 부드러운 천연 이뇨제로 작용하며 신장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부기를 줄여줍니다. 초록 사과는 여기에 항산화 성분과 펙틴을 더합니다. 이 수용성 섬유는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되기 전에 장 안에서 결합해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즉, 신장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한 번 보호를 받게 됩니다. 파슬리는 이 스무디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이자 가장 조심해야 할 재료입니다. 아주 소량으로 사용할 경우 파슬리는 배뇨를 촉진하고 간과 신장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이미 많이 진행되었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파슬리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거나 아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작은 생파슬리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이 반개, 껍질째 깨끗이 씻은 초록 사과 반개, 파슬리 한 꼬집, 그리고 물 한 컵을 넣습니다. 짧게 갈아주세요. 체에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세한 섬유질이 장을 도와주고 정화 효과를 더욱 강화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스무디는 아침에 공복이 완전히 비지 않은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마신 후 몇 분 정도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기다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스무디를 마신 뒤 몸이 가볍고 붓기가 줄었으며 전반적으로 차분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스무디는 치료가 아닙니다.
매일 신장을 부드럽게 돕는 지속적인 지원일 뿐입니다. 한 번의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김민수 의사와 함께 신장을 보호하는 것이 결코 극단적인 식단이나 기적 같은 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모든 것은 아침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당신은 4가지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트밀에 사과와 계피를 더한 아침 식사는 정화는 하되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레몬물은 단 2분으로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습관이 됩니다. 달걀 흰자와 빵, 소량의 아보카도는 근육을 지키면서도 신장을 과도하게 일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풍부한 녹색 스무디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신장을 쉬게 해줍니다. 또한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매일 신장을 조용히 손상시키는 아침 식사가 무엇인지도 확인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입니다. 아침마다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은 미래의 건강을 위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신장은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함을 요구할 뿐입니다. 이제 김민수 의사가 당신에게 개인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선택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숫자로 남겨주세요. 1은 오트밀, 2는 레몬물, 3은 달걀 흰자와 아보카도, 4는 녹색 스무디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과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김민수 의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소중히 지켜주세요. In October 1973, the world changed overnight. The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imposed an oil embargo against the United States in retaliation for American support of Israel during the Yom Kippur War. Almost instantly, oil prices exploded, rising nearly 400%. Gas stations ran dry. Lines stretched for blocks. People waited hours just to fill their tanks. The American economy, which had been built on decades of cheap energy, slammed into a wall. For Westinghouse, the timing couldn't have been worse. The company depended on massive infrastructure projects, power plants, turbines, generators, long-term utility contracts. When energy prices spiked and the economy slipped into recession, those projects were the first to be canceled or delayed. Utilities stopped building. Governments froze spending. Orders for Westinghouse equipment collapsed. In 1974, the layoffs began. Not dozens, not hundreds, thousands. Men who had spent 20 or 30 years at East Pittsburgh were suddenly told they were no longer needed. The shock rippled through the town, but management framed it as temporary, a slowdown, a pause. Things would bounce back once the economy recovered. They didn't. At the same time, foreign competition was no longer a future threat. It was a present reality. Japanese and South Korean manufacturers were now undercutting Westinghouse on price in almost every major bid. A turbine that Westinghouse sold for $1 million could be delivered by Mitsubishi for $600,000, and the quality was just as good, sometimes better. The question was obvious. How could they do it? Lower labor costs were part of the answer. American factory workers earned $15 to $18 an hour. Their Japanese counterparts earned $6 to $8. But that wasn't the whole story. Their factories were newer. Their production methods were more efficient. They had invested heavily in automation and modern equipment, while East Pittsburgh was still relying on machinery installed decades earlier. Westinghouse started losing contracts it had once considered guaranteed. A power utility in California chose Hitachi. A project in Texas went to Toshiba. Customers who had bought American for generations now bought overseas because the numbers simply made more sense. Inside the company, panic replaced denial. Instead of doubling down on what they did best, management chose a different path: diversification, broadcasting, real estate,
financial services, cable television. The logic was simple. If electrical equipment was becoming too competitive, the company would make money somewhere else, spread the risk, hedge the future. But Westinghouse executives were engineers and industrial managers, not media moguls or financiers. They bought companies they didn't understand, paid too much for them, and mismanaged them badly. While leadership was distracted chasing new industries, the core electrical equipment business continued to bleed market share. And then came March 28, 1979. At the 3 Mile Island nuclear power plant near Harrisburg, Pennsylvania, a pressurized water reactor suffered a partial meltdown. The reactor design was Westinghouse's, a valve stuck open. Cooling water drained from the reactor core. Operators didn't recognize what was happening in time. Part of the core melted. Pregnant women and young children within a 5-mile radius were evacuated. No one died directly from radiation, but the fear was overwhelming. Public perception didn't care about technical explanations. Westinghouse's name became associated with nuclear disaster. Protests erupted. Planned nuclear projects were canceled across the country. Orders for nuclear equipment evaporated almost overnight. A cornerstone of Westinghouse's future vanished. Back in East Pittsburgh, the effects were immediate and brutal. More layoffs, more buildings shut down, benefits cut, pensions weakened, overtime disappeared, morale collapsed. Workers who had trusted the company for decades realized something terrifying. Westinghouse wasn't coming back, and the worst was still ahead. By the early 1980s, East Pittsburgh was no longer declining quietly. It was being dismantled in real time. In 1982 and 1983, Westinghouse made the decision that sealed the factory's fate. The steam turbine generator division, the heart of the entire operation, was relocated out of East Pittsburgh. Not expanded, not duplicated, moved. The jobs went south to Florida. The expertise went with them. The production lines were dismantled piece by piece. What remained was a hollowed-out shell. By 1987, management stopped pretending. The announcement came that the East Pittsburgh plant would be shut down permanently. Some sources later claimed the closure happened in the mid-1990s, but that's not true. The real end came between 1987 and 1988. The layoffs didn't come all at once. That would have been too honest. Instead, they came in waves. 100 workers here, 200 there. Each round described as restructuring, temporary, necessary. The final blow landed in December 1988. Workers who had spent 20, 30, even 40 years at Westinghouse were called into conference rooms and handed termination letters. No warning, no explanation. Just a severance check and a handshake. One worker described it simply. His grandfather worked there for 45 years. His father worked there for 35. He worked there for 18. All three lost their jobs. 3 generations erased in a single decade. Westinghouse didn't just shut down a factory, it carved itself apart and sold the pieces to the highest bidder. The transportation division went to AEG in Germany. The elevator and escalator business was sold to Schindler in Switzerland. Th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business went to ABB. Years earlier, the appliance division had already been sold off. The Westinghouse name remained on products, but the company no longer made them. For East Pittsburgh, the impact was catastrophic. Restaurants closed, bars emptied, stores boarded up their windows, housing prices collapsed. A home worth $80,000 in 1980 was worth $20,000 a decade later, if anyone would buy it at all. Young people left as fast as they could. Anyone with ambition, education, or options got out. Those who stayed were the ones who couldn't leave. Retirees, workers too old to start over, families trapped by underwater mortgages. The town's tax base evaporated, schools merged or shut down. Public services deteriorated, roads crumbled, parks went unmaintained. The factory itself became a ruin. Buildings sat empty. Scrappers broke in and tore out copper wiring.
Homeless people slept in old break rooms. Drug addicts used abandoned offices to shoot up. Fires broke out, some accidental, some not. Nobody bothered stopping it. This wasn't just an economic collapse, it was the death of a community. Westinghouse, the corporation, had already moved on. Executives collected bonuses. Shareholders got dividends. The people who built the company with their hands were left behind to pick up the wreckage. But even after all of that, the story wasn't completely over. After the shutdown, the East Pittsburgh plant didn't just sit empty, it decayed. Decades of heavy industrial manufacturing had left the land deeply contaminated, and once the company was gone, there was no urgency to fix it. The soil was saturated with PCBs, toxic chemicals that had been used in electrical equipment for generations before their dangers were fully understood. Heavy metals like lead, mercury, and arsenic had seeped into the ground over nearly a century of production. Turtle Creek, the river that once made the location so valuable, was polluted with industrial runoff. Fish couldn't survive in it. The water was unsafe. Children couldn't play near it. Portions of the site were eventually designated as contaminated by environmental authorities, meaning nothing new could be built without massive cleanup efforts. And cleanup required money, millions of dollars. Time measured in decades. Meanwhile, the people suffered in ways statistics never fully capture. Many former Westinghouse workers never recovered financially. Some found new jobs, but they paid half of what Westinghouse had paid and offered no pensions, no long-term security. Others went back to school in their 40s and 50s, trying to learn new trades in an economy that no longer wanted industrial labor. Some burned through their savings. Some lost their homes. Banks foreclosed on houses that families had lived in for generations. The psychological damage was just as severe. Westinghouse hadn't just provided jobs. It had provided meaning, identity, pride. When that disappeared, many people lost their sense of purpose. Depression rose, alcoholism increased, drug abuse spread, divorce rates climbed, suicide rates followed. The union that had once been one of the strongest labor organizations in Pennsylvania shrank from thousands of members to barely a few hundred. The union hall that once overflowed during meetings sat nearly empty. And then there was the corporate erasure. Between the late 1980s and the late 1990s, Westinghouse dismantled itself completely. In 1995, the company bought CBS, a television network, a move that symbolized just how far it had drifted from its origins. In 1997, Westinghouse officially renamed itself CBS Corporation and moved its headquarters to New York. The name that had once defined American engineering vanished from the industrial world. In 1998, the last remaining piece of the original business, power generation, was sold to Siemens. Westinghouse no longer built turbines. It no longer built generators. It no longer built anything. The brand itself was passed around, sold, and resold, licensed to whoever wanted to slap the logo on appliances made overseas. The name survived. The company did not. Back in East Pittsburgh, the people watched all of this with a sense of betrayal. The corporation that had built their town had erased itself, leaving behind unemployment, contamination, and silence. The factory that once powered half of America stood as a rusting monument to abandonment. But surprisingly, not everything stayed dead forever. For years, the East Pittsburgh plant looked like it would remain a permanent scar on the landscape, a ruin, a reminder of what was lost. But in the early 2000s, something unexpected happened. An organization called the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RIDC, acquired much of the former Westinghouse property. Their goal wasn't to recreate what had existed before. That was impossible. Instead, they aimed to adapt the remains to a different economic reality. The site was renamed Keystone Commons. Rather than a single industrial titan employing tens of thousands of people, Keystone Commons became a multi-tenant industrial park.
Dozens of smaller companies moved into the surviving buildings: fabrication, logistics, warehousing, light manufacturing,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massive overhead cranes that once lifted turbines weighing hundreds of tons were still there. The high-ceiling manufacturing bays still stood. The lights came back on. By the early 2020s, more than 40 companies operated at Keystone Commons, employing roughly 1,100 people. That number is almost meaningless compared to the 22,000 who once worked there. This wasn't a comeback. It was survival. A shadow of what had been. In 2013, 34 retired Westinghouse workers returned to the site for a guided tour. Men who had spent their entire careers inside those buildings walked through the same spaces decades later. Some pointed to where they used to work. Some stood silently. Some cried. One of them said it best. The products and methods have changed, but the space is still being used. It wasn't the ending they wanted, but it was something. East Pittsburgh today isn't a ghost town, but it isn't what it was. The population is smaller. The downtown is quiet. The sense of shared identity is gone. People commute elsewhere. Some work at Keystone Commons. Some stay because it's home and nowhere else feels right. The factory no longer defines the town, and it never will again. So what does this story actually teach us? First, no company is too big to fail. Westinghouse was one of the most powerful corporations in American history. It won the War of Currents. It powered Niagara Falls. It built nuclear reactors. It employed generations. And yet, it collapsed in little more than a decade once the world changed, and it failed to adapt. Second, diversification is not a strategy if you don't understand what you're diversifying into. Westinghouse abandoned its core strengths instead of fixing them. It chased industries it didn't understand while neglecting the one thing it had always done better than anyone else. The result was failure on all fronts. Third, workers and communities always pay the price. Executives leave. Shareholders move on. But towns like East Pittsburgh are stuck with the consequences: lost jobs, broken identities, environmental damage that lasts generations. And finally, legacy is complicated. Westinghouse, the company, is gone. The brand is hollow, but the ideas remain. Alternating current powers the world. Pressurized water reactors still dominate nuclear energy. The innovations that came out of East Pittsburgh are embedded in modern life, whether people know it or not. Companies die. Progress doesn't. But the people who build that progress are often forgotten. The Westinghouse East Pittsburgh plant operated for 94 years. From 1894 to 1988, it grew from 200 workers into 22,000. It powered a nation, it collapsed, it left a town behind to deal with the aftermath. And in that story, you can see the entire arc of American industry: rise, dominance, complacency, collapse, and a smaller, quieter rebirth. Not triumph, not recovery, just survival.